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황이나 빅4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 대기업, 즉 빅테크라고 불리는 대표적 기업들입니다. 황은 그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인터넷이 중심이 된 기업이고, 빅4에는 넷플릭스 대신에 애플이 들어가는 신기술 기업들입니다. 2000년 이후의 미국 경제 발전이라든가 10년간 이어진 미 증시 화랑장세는 사실 이 기업들의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이 가운데서도 대표 기업이라고 할 애플에서 어제 사달이 났습니다. 이 회사의 CEO인 팀 쿡이 투자자들에 보낸 서한에서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을 5에서 9% 정도 낮춰 잡은 건데요. 뭐 그래봐야 100조 원대에서 95조 원 정도로 하향한 겁니다. 그 때문에 어제 전 세계 시장이 애플 쇼크를 경험했습니다. 사내 유보금만 해도 뭐 250조 원 가까운 회사에서 이 일은 별일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역시 애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이 회사가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로 매출 목표가 이렇게 떨어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 회사는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에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일로 우리 증시도 개장 이틀 만에 코스피 지수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올해 블랙스완, 즉 예기치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중국 경제와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꼽았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말싸움에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애플 쇼크는 이 두 가지 사안이 결합돼 벌어진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초 벌어진 이 일은 액땜일 수도 있겠고 혹은 한 해 벌어질 악몽의 맛보기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영원히 잘 나가는 기업은 없다는 사실일 겁니다. 자, 금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오늘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개별 사안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걸 좀 바꿔서 2019년 올 한 해 우리 사회와 경제를 관통할 주요 키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각자 키워드를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좀 어려운 숙제를 내드렸는지 왠지 이 기자분들 분위기 좀 싸합니다. 안 좋습니다, 분위기. 그래도 개별 사안보다는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세 분의 기자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부탁드렸는데 세 분이 하나씩 선택한 주제는 전환, 갈등, 상생입니다. 뭔가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죠? 전환, 갈등, 상생. 시대 흐름이 변화하고 그로 인해서 불가피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속에서 또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좀 그려볼 텐데 좀 거창한 얘기처럼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얘기를 듣다 보시면 이게 다 우리 실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얘기라는 거죠. 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실시간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들은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저희 방송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과 KBS 콩,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나 콩, 페이스북, 팟빵으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가운데 당첨자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악플 환영합니다. 자, 성공예감은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막 시작했습니다. KBS 1라디오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거대 담론일 수는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너무 자질구레한 사안에 대해서 세 분이 늘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정작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잘하면 잘하면 500원. 정치 분야 진출 이런 건 아니고요. 궁금하면 500원. 네. 네. 박연미 기자가 뽑은 키워드가 전환. 네. 근데 뭐 전환의 시기라는 뜻인 건 알겠는데 우리 사회가 워낙 압축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뭐 전환의 시기가 아니었던 때가 있습니까? 왜 유독 올해가 전환입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시대 상황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우리가 한 40년 동안 유지해온 오래된 임금체계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네. 또 한 가지 중간에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관행들이 이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공존의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환도 또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글로벌 지구 상황을 보면 또 리더십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강대국들이 멋진 리더십을 보여줬다면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하는 리더십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큰형들이 양보하고 배려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전환도 또한 필요할 것이고. 그 전환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로 경제 분야라면 뭐 어떤 것들을 박 기자님 꼽으시겠어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구체적인 사례는 사실 대표적으로 차 산업의 전환입니다. 공유 서비스, 카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그 자동차 산업, 완성차 업계가 어려워지는 것, 택시 산업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들이 사실 거대한 산업의 흐름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산업의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발빠르게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90년대 후반에 그 외환위기 극복하는데 한 5년, 10년 흘러갔고요. 정신 차릴만 했더니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와서 또 한 번 이걸 그 신발끈 고쳐매고 다시 차분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좀 없었어요. 해서 그런 시간들을 뒤로 밀어오다 보니 이게 갑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되고 이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한 번에 수면 위로 튀어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양쪽 방향에서 옵니다. 한 가지는 일단 사람들이 더 이상 차를 살 필요 혹은 차를 살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결국은 이것도 일자리 문제, 가족의 해체 문제랑도 연결이 됩니다만 사용하고 싶고 필요하기는 한데 소유할 필요 혹은 소유할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필요할 때 공유하고 빌려 쓰고 이런 것들로 점점 산업의 중심이 흘러갈 거고 그러다 보니 그냥 만들면 팔리던 완성차 시장에 중대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게 현대기아차가 이제 800만 대까지 한때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 세계 공장 짓는 게 일이었으니까. 기다리면 기다려야 됐어요. 선금을 내고 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대기아차 아시겠지만 지난해 3분기 실적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70%가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쌍용차의 경우에도 7분기 연속 적자고요. 뭐 우리나라 회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 차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수반돼서 함께 먹고 살았던 부품 회사들 이런 것들이 같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환의 모습을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찾아주셨는데 아까 제가 오프닝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전환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7011번님이 저희 회사도 애플 제품 유통하는데요. 아마 이제 아이폰 같은 걸 유통하는 회사인가 봐요. 확실히 찾는 고객이 적어져서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뭔가 다른 혁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비싼데 별로 혁신하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소비자가 싹 등을 돌리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박연미 기자가 올해의 키워드로 이제 전환이라는 걸 이제 꼽아줬는데 모르겠어요. 그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왜 변화가 아니라 전환이라고 꼽았을까? 제 생각은 이래요. 변화라는 건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전환이라는 건 거기에 약간 인위적인 게 개입할 수밖에 없고 또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체감하기에는 더 위협적일 수도 있겠다 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생존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가 있겠다. 이 기자가 보기에는 그 전환에 능동적으로 우리 경제나 우리 시스템이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예로 어떤 것들 꼽으시겠습니까? 이게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먹고 사는 문제랑 연결된 게 많아요. 사실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까지 가는데 이거는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그 다음은 그 4차원까지도 가는 문제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더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 가운데서 가장 취약한 게 말 그대로 취약계층, 소득이나 자산 그리고 뭐 벌이 소득 그 방식이 조금 예전 방식에 치우쳐 있던 사람들부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자를 배려한다면 또 그 전환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되게 아이러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경제의 중심이던 제조업이 이제 중국한테 따라잡힌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외환위기 전에도 했어요. 넛크래커 경제라 그래서 호두까기 경제라고. 근데 사실은 외환위기가 닥쳤고 우리 환율이 뛰면서 수출이 잘 됐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또 한 15년 잊고 살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다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일자리 쇼크를 포함해서 우리 경제에 이제 충격이 오는 건데 사실은 이미 물밑에서 오랫동안 벌어진 일인데 보이기에는 이제 최근 몇 년간의 일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이라는 게 대응이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잘해온 것 같은데 이제 큰 그림을 보자면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까지. 사실은 뭐 잘 해왔기 때문에 세계 뭐 한 11위권 국가까지도 이제 오르긴 오른 거니까요. 뭐 잘한 면도 있죠. 사실은. 수출은 뭐 6, 7위까지 갔으니까요. 네, 이대호 기자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위기를 막자는 의미에서 위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보기에는 배부른 고민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후에 먹을거리를 어떤 쪽에서 개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골몰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먹을만 하다는 얘기거든요. 먹고 살만하다. 국가 부채 비율이나 아니면 수출의 현황 이런 것들이 야 당장 배가 고픈데 네. 미래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 이런 나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거 없는 위기론도 근거 없는 긍정도 안 되겠지만 우리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아요. 진짜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혁신적이고 빠르고 또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그런 이미지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고민들이 한 번에 분출하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러니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 보면 네. 의식주가 해결된 다음에야 철학적인 고민이 가능하단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 따숩고 배부른 쪽으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정하지 못했던 것, 비뚤어졌던 것, 앞으로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요즘 유독 더 따지는 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나서 이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긍정적으로 봐주신 거네요. 고차원적으로 가요. 사실 저희가 그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이 그 어떤 그 피도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했잖아요. 촛불혁명으로. 명예혁명이죠.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이 친구가 들어왔을 때가 박근혜 정권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권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있었던 본인이 겪었던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게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게 전체적인 틀을 보면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신재민 전 사무관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땐 상사가 부당한 압력을 지시한다. 라고 느낀 걸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 정권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료 조직이라고 하는 것과 의사결정 체계라고 하는 게 금방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히려 반발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오프닝에서 조금 그 나무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쭉 보면 그 김 부총리 말 맞다나 부당한 압력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해야 할 일을 서로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조차 없이 어떤 한 경제부처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노택정 님이 평소 성공 예감을 빠짐없이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인데 어제 오프닝 멘트만큼은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분 개인적으로 그런 예민한 어떤 감성을 가졌을 수는 있는데 어떤 전체적인 조율 과정이고요. 정책이라는 건 그런 조율 과정을 통해서 선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재부의 입장이 대부분 관철됐기 때문에 압력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치적인 동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먹고 사는데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환이고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위압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대호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갈등이 생기고 또 혹은 이런 상황에서 이걸 조율해 나가는 정부 혹은 정치권의 역할일 텐데 그 신재민 사무관의 그 폭로도 사실은 그게 이제 그분들 감성으로는 못마땅했다 이런 건데 그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기대는 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다는 시대의 느낌이 어른? 드는 늘 거예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가끔 있었습니다. 김선주 기형 돌아가신 이후에. 어른들이 가끔 계셨는데 지금 장기 출타 중이시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행태가 썩 마뜩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정치권이라는 것은 희화화의 대상이고 늘 조롱의 대상이긴 한데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그 누구 하나 국회의원 치고 만만한 분이 없어요. 훌륭하시다면서요. 하나하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인사이트는 사실 예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국회 혹은 정치권 나아가 정부까지 어떤 아주 작은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 시대의 조류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 앞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혹은 당장의 그렇죠. 표 때문에 이게 뻔히 싸움을 붙이는 나쁜 방향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는데. 가서 불어 등을 떠밀거나 아니면 관계를 더 벌려놓는 일이 최근 들어 더 자주 목격이 된단 말이죠. 네. 택시와 카풀 사이의 갈등 속에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연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게 되었는데 정치의 본령은 그렇습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더하기 빼기에서 한쪽은 완벽하게 지고 한쪽은 완벽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정치학개론 그 첫 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정치라는 건 나의 뜻을 상대방을 설득해서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정치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들이 낮은 수준으로 갈 때 우리는 높은 수준으로 가자고 얘기했던 그 미셸 오바마와 같은 그런 식의 정치를 보여주는 정치인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정치 듭니다. 전문 기자로 이제 변신해야 되겠네요. 아니 자연스럽게 지금 다음 두 키워드로 번째 넘어간 거 키워드가 아니에요? 갈등인데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전환이란 말이 쓰인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930년대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유명한 책이죠. 칼 폴라니가 위대한 전환, 거대한 전환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전환의 시기라는 걸 분명히 했고 지금 전환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박 기자가 골랐는데 전환의 시기는 워낙 그 전환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분출되고 손익이 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갈등이 고조되죠. 우리가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뜻에서 이대호 기자가 이제 발제를 해 주셨는데 어떤 데서 그런 갈등의 면면들을 보세요? 이 기자는? 저는 이제 올해 2019년의 키워드로 이제 갈등이라는 걸 꼽았는데 앞에서도 네. 박윤미 기자가 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남북 분단이라는 이제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뭐 물론 동서 간의 갈등은 그래도 지금 많이 좀 낮아져서 다행이긴 한데 네. 뭐 보수, 진보, 상류층, 서민, 빈곤층, 뭐 소득, 뭐 자산, 이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2017년, 18년 그 지나오면서 계속 돌아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 아니면 갈등을 더 유발하고 고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를 자문해 보면 사실 답이 나오더라고요. 정치인들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정치의 가장 고급적인 기능이 갈등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조정하는 기능인데 거죠. 조정자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갈등을 유발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히려 뭐 유튜브로 다들 달려가셔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 물론 이제 정치가 후진적이다라는 비판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누군가는 갈등을 좀 조정해야 하고 그게 누군가이길 바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그렇게 나서야 할 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 기자가 보기에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의 단면들 기자로서 기사 쓸 때도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 집단의 그 이해관계라는 게 더 이제 전보다 분명해졌잖아요. 분명해졌죠. 그래서 그 악플도 엄청 달리고 그렇던데요. 보니까 기사들 보니까. 네. 그 일단 뭐 저희 때는 없던 일인데. 그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최저임금제를 놓고 그렇죠. 봐도 네. 이쪽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렇다고 또 그러면 이걸 안 할 거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뭐 최저임금 뭐 거냐. 얼마 살 거냐? 이거 양쪽의 입장을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또 최근에 느끼는 게 제가 한 근 5년 전까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게 이 남녀 갈등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심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수준인 거죠. 왜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수역 폭행 사건 같은 걸 벌어졌을 때 도대체 저런 일이 왜 벌어질까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되니까 오히려 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문제는 이해가 돼요. 양쪽의 입장이.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명확히 돈의 문제인데 그죠. 네. 이제 성별 간의 그렇죠. 어떤 전쟁에 가까운 갈등은 우리 세대가 이해하기 좀 어렵죠. 네. 저는 그 갈등의 핵심에 네. 입은 있는데 말하지 못했던 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불편한 사람들. 이게 그 남녀 간의 갈등 구도를 부각하는 게 썩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코스모스 같은 아들을 키우는 여자
사회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들로 살아가는 세상이 참 만만치 않구나 이런 것도 알겠는데 네. 사실 제가 지금 40년 넘게 살아보니까 이게 여성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 혹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등하기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이게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봐도 그렇겠죠. 열심히 하면 드세다. 열정적으로 하면은 과하다. 여자들이 보통 이제 그런 평가 속에서 열심히와 다소곳함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기를 강요받아온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연대하고 부당하다는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해오기 시작한 게 바로 저는 그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보면 그 미국 여성들의 흡연율이 급격히 올라갔던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면 담배 회사가 이런 광고를 합니다. 아니 왜 남성들만 담배를 피워야 합니까? 여성들도 자유의 횃불을 드십시오. 여성 이렇게 해방의 근거로 이제 광고를 토치 오브 하죠. 프리덤 이렇게 광고를 맞습니다. 하면서 여성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식의 마케팅에 휘둘릴 만큼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던 거죠. 우리도 거의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균형을 맞추려는 작업인 건 알겠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갈등이 고조되니까 저는 그 남녀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사실은 그 갈등을 통해서 뭔가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는 쪽이면 그 비용을 지불해도 상관없는데 별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면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네. 어떤 분야든 네. 강론으로 더 깊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갈등이 더 많고 더 심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대 간이건 지역 간이건 하물며 집안 문제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요즘 고민 있으세요? 갈등이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갈등을 말하고 싶은 자, 갈등을 부추기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 청취자분들, 독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언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정치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물론 중요합니다만 아까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는 평생을 남 지적질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는 척하고 네. 잘난 척하고 참견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도 좀 변하긴 해야 되는데 네. 대안이 없는 비판은 비난 그 이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거고 과연 어떤 언론이 갈등을 부추기는가, 과연 어떤 언론이 갈등을 치유하려 노력하는가를 독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잘 판단을 해 주시면 언론의 역할도 좀 많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예전에는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 기 많이 주고 지냈잖아요. 우리가 네. 뭐 독재 정부, 권위주의적인 정부 밑에 있었고. 근데 요즘은 떳떳한데 딱 하나에서 좀 걸려요. 유권자도 우리가 좀 앞서는 것 같고 요즘 왜냐하면 대학 졸업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 트럼프를 뽑은 나라 유권자들하고 비교도 되고. 근데 딱 하나가 걸리는 게 이제 좋은 언론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자분들이시지만 우리가 너무 정파적인 언론들만 많고 중심을 잡아주는 아까 어른 얘기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언론 같은 기관일 수도 있는 기관일 거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어른이라는 게 사실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갈등 상황을 마주하는 인식의 수준일 수 있습니다. 중심 같은 네. 거죠. 그렇죠? 아, 저도 참 그 얘기 하나 하고 네, 싶은데 이대호 기자. 토론 프로그램들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토론 프로그램이 예. 현재 진행하는 걸 보면 다 싸우자는 토론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말미 항상 물론 이제 싸울 수는 있어요. 토론이니까. 그러니까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을 더 강력히 펼쳐야 하고 남을 깎아내려야 하니까. 그런데 남을 깎아내리려는 사람과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려는 사람을 좀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뭐 열린 토론이 됐던 밤샘 토론이 됐던 100분 토론이 됐던 토론 프로그램 말미에는 항상 좀 역지사지 정신을 갖고 상대방을 좀 이해해 보려는 약간 그런 시간? 아니, 내가 저는- 상대방 입장이라면 어떨까? 네, 저는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고 주장하는 거 좋은데 제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최저임금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신문 기사가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30년 된 숙련공을 눈물로 내보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최저임금이 정말 급하게 올랐구나와 다른 하나의 반응은
아니 30년 동안 최저임금만 줬단 말이야. 그런데 숙련공을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두 개 다. 한 가지는 현실은 그게 아니겠죠.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30년 숙련공을 그 돈을 주고 채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돈을 받고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사를 꽤 많이 해봐서 알고 있는데요. 30년 동안 그 돈을 받고 숙련공을 고용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국내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돈 받고 안 계세요. 그 대접을 안 해드리면. 그리고 그 기사의 어떤 불안전성을 먼저 지적을 했어야죠. 최저임금 때문에 30년 숙련공을 내보낸 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아래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줬어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30년 숙련공이 원하는 수준 맞추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분차분하게 현실과 상식에 근거를 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 봐라 너무 올랐다. 아니면 그게 말이 되냐. 30년 동안 왜 최저임금만 줬자. 이렇게 가면 저도 그 토론을 봤는데 상당히 그 정파적인 경제에 관한 토론이 아니라 정파적인 토론이 돼서 좀 외면하게 됐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토론 프로그램 이제 출연 많이 올 하시죠? 때 아니요 안 합니다. 별로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어느 쪽에 설 거냐부터 묻는데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좌우가 별로 없거든요. 반을 갈라야 돼요. 반을 갈라야 되니까. 어쨌든 토론 프로그램의 특성상 반을 갈라야 되는 거 맞고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딱 교육 문제로 또 연결이 되는 게요. 네. 우리는 토론을 설득을 당하거나 아니면 저쪽의 논리에 뭔가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지면 안 된다. 지면 안 돼. 나는 지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네. 무조건 내 얘기만 하는 거고 예. 그건 결국 우리 교육이 그런 그러니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그 지키는 교육 네.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러니까 시민 교육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죠. 대학교는 나갔는데 시민교육은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제가 드는 말이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성을 강화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그 사교육 시장에 인성학원이 생긴대요. 이걸 좀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시민교육을 얘기를 하고 이게 실제로 뭐 영국이나 뭐 독일의 정치교육, 뭐 네. 덴마크의 시민대학, 뭐 영국의 뭐 빅소사이어티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해서 우리 그 젊은 세대부터 이렇게 해서 뭔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배운다고 쳤을 때 네. 이게 정말 배우는 게 아니라 교육까지 넣으면 시민 점수를 100점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학원에 가는 벌써 것부터.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예. 지금 사회가 확증 편향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어요. 내가 듣고 그러니까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려 하고 네. 근데 저부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다 문제다가 아니라 누구나 나 자신도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항상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뉴스 하나를 볼 때도. 뭐 이 네. 사회적 그 갈등 비용을 해서 뭐 연구를 했는데 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거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경제 쪽에서는 해야 되니까. 하면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어제 이낙연 총리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OECD 주요 30개국 가운데 26위로 매우 나쁜 편이다. 우리가 상당히 나쁜 편. 갈등 지수가 굉장히 뭐 안 좋다는 거고 이로 인해서 그 민간 연구소가 적게는 80조, 많게는 300조까지 비용을 추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갈등 지수를 OECD 평균만 맞춰도 예. 우리 GDP가 0.2% 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경제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비용이 높아서 그런데 청취자분도 올해 키워드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공통된 거는 박금호 씨는 최저임금 주유수당, 이혜영 씨 친환경, 신승호 씨 격차 해소, 4075번님 미세먼지, 곽흥규님 서민이 흥하는 세상, 8854 경제 양극화 해소. 이게 대부분 갈등의 소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갈등거리가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갈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까 이 기자 얘기처럼 지적질만 하면 비난만 하다 끝날 수 있으니까 좀 마무리를 지을 때는 고란 기자가 얘기한 키워드 상생. 상생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올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갈등이 이미 이제 외부적으로 노정된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겠죠. 사실 그 키워드를 고르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제일 뭐 하지 싶었는데 네. 전환이 나오고 갈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이게 너무 암울하잖아요. 신년인데. 그래서 새해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러게요. 어쨌든 전해야 되니까 네. 우리가 희망을 담을 때 왜 사막을 건널 때 필요한 건 그 한 병 물이 아니라 한 줌의 희망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희망을 위해서 이제 상생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상생이 닥친 게 뭐냐면 아까 앞서 박연미 기자가 얘기했던 그 카카오 그 모빌리티 문제, 그 택시와의 그렇죠. 갈등에 이때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네. 거기 안에 지금 택시 노조가 들어오느냐 마냐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맞습니다. 많았는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걸 이뤄야 되는 건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어떤 그 이익 집단 간의 문제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복지를 선진국이라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30년대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그런 복지 수준을 이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덜란드도 그렇고요. 뭐 서로 노조는 약간 임금을 양보하고 이러면서 기업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하면서 복지 안전망을 갖추는 이런 식의 이제 대타협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사회적 역량일 텐데 그렇죠. 아직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진 못한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어제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나 그 광주형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대타협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는 시범 사례가 된 사례잖아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느 한쪽이 자꾸 이렇게 삐끗하고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갈등을 잘 조절할지. 박연미 기자가 그 당시 예전에 그 이제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늘 어느 한쪽이 승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서 이제 어떤 네.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혁신들을 통해서 풀어보자. 그게 우리 사회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다. 그러니까 아까 갈등이 많고 비용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고 기자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사회의 다이나믹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러야 할 비용이면 치르고 가야죠. 지금 안 치러도 언젠가 치러야 할 것인데 네. 고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교육의 중요성이 그래서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이 비단 어렸을 때 1, 2, 3, 4 가르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어른들이 모범이 돼서 보여주고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부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뭐 제가 지나치게 비약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학교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만 가지 모든 일을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면 성숙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설 자리는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대법원, 뭐 헌법재판소 이번에 최저임금 문제도 결국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그쪽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대화가 필요하고 그러자면 정부도 이제 여러 군데,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를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능이 있다고 보거든요. 박 기자 얘기까지 들었고 그다음에 두 분도 짧게 진짜 결론은 대화가 필요해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혹자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 특정 집단 왜 그럴까? 결국은 대화하면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좀 찾아가는 도출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래도 투쟁보다는 대화를 좀 택해야 하지 않을까. 고란 기자. 그리고 이 사회적 대타협이나 상생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한쪽의 양보가 아니라 서로 다 모든 걸 가진 걸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너만 내놓는 게 아니라 나도 내놔야지 그때서야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 정치라 아니면 정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느 한쪽이 너무 많이 내놓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과 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대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이럴 때 대통령께서 큰 걸음의 정치를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정조가 정적인 심환지에게 밀서를 보내서 정치를 했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 포용의 리더십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포용의 걸음이 필요하다. 저도 하나만 더. 네. 대통령의 역할 중요하고요. 정치인의 역할 중요한데 모두가 다 나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 생각 좀. 피츠제럴드라는 소설가, 위대한 개츠비로 유명한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아주 서로 다른 생각을 한 사람 머릿속에 너무나 편안하게 둘 수 있어야 그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갈등하는 주장들만 막 듣고 어느 한쪽에 서는 건 쉬운데 그걸 다 듣고 그중에 어떤 게 그 상생의 길일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국민도 이제 필요한 역할이겠죠. 오늘 원탁이 기자 제가 진행한 이후에 가장 진지한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철학적인 사고들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